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소득 감소가 아닌 자산 감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사회의 불평등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된 이유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고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 있다라고 앞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기업들의 일자리들이 또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것들이 문을 또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제약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 속도가 더 가팔라져 버렸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 그리고 1%에서 5% 구간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 점유율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놀라운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대학 졸업자들의 임금 프리미엄이 줄었다라는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임금 프리미엄이 뭐냐 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임금 프리미엄, 피 주고 산다 우리 그러잖아요.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대학 졸업자들 내에서도 학력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명문대를, 참 어려운 연구입니다. 명문대를 13개 정도 대학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특히 남자 기준 군대 갔다 온 만 26에서 28세 이상의 사람들의 취업 당시의 소득을 조사를 했더니 점점 그 격차가 가파르게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진학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최상위만 선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더더욱더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의 어떤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학력 문제, 교육 문제가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회적 이동성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가로축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세로축은 여러분들 성과가 되겠습니다. 대학 진학에 미치는 성과들 또는 그 뒤에 성과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우상향하죠. 뭘 뜻합니까? 부모님이 고소득층이면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간다. 그리고 그게 20대, 30대가 점점 가팔라진다라는 것은 더 영향이 커졌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 교육의 불평등도 심해졌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도 굉장히 심해졌고, 세 번째는 사회적 이동성까지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저금리,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나왔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제 뭐 문제가 생겼냐면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축만 하면 됐습니다. 이자율 20%, 12% 세상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공부해야 돼? 재테크 공부 꼭 뭐 하러 해야 됩니까?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 재테크, 투자의 기술도 어떻게 본다면 숙련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불평등도 이제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표본 샘플을 가지고 있는 통계가 되겠고요. 2만 가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샘플을 가지고 하니까 이거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척도를 찾고 싶으시다면 이 통계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자산, 순자산,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상의 가구가 상당히 늘었죠. 비중이 는 거 플러스면 는 겁니다. 그래서 와, 우리나라 부자들 많이 늘었구나, 지난 1년 사이에 부자가 많이 늘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1억 이하인 가구, 소득이 1억 이하인 가구도 비중이 늘어, 그 자산, 순자산 기준 1억 이하인 가구도 비중이 늘어버렸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양극단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소득층 또는 저자산 계층이 늘어나고 고자산 계층도 늘어나 버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 이유 알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냐? 아니죠. 서울을 비롯한 핵심적인 지역들, 수도권 일부 지역들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저금리가 출현하면서 저금리 환경에서는 또 신용도 높은 사람들일수록 레버리지를 올리기 편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저금리의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과정에서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전에 조사를 해보면 이번 2018년 19년 통계 이전 이야기입니다. 쿨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뭐냐 하면 저러다 말겠지라는 태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태도냐 하면요, 자산,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에서 드디어 세대 교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20대와 30대의 가계 자산이 급증하는 모습을 언제? 2019년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호황에 동참한 20대 그리고 30대는 최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하자면 자기 돈으로 집을 샀겠습니까? 부모님의 상속 증여, 지원 혹은 대여가 있었겠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긴 시간에 걸친 주식시장의 박스권. 박스권이 뭐냐면요, 아주 좁은 밴드에 갇혀있는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에 갇혀있는 주식시장에서 전혀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시장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동산 멸망론, 해망론까지 결부돼서 자산 재테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던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변화의 징후도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변화의 징후는 역시 자산 가격 시장, 자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 세대와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면 뒤를 살펴본다면 지속적으로 확대됐던 소득 불평등 속에서 재테크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들도 최근에 많이들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마음 아픈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